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에서 외환부를 전공하고 있는 엄영섭입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이렇게 의학 채널 비온 뒤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겪게 되는 질환이고, 이렇게 백내장을 이제 생겼을 때 수술을 언제 해야 되나, 수술하면 수술할 때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어떤 게 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백내장과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내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눈을 카메라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백내장이 생기는 수정체는 카메라로 비유를 하면 카메라 속에 있는 렌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굴곡시켜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눈의 망막의 황반 부위에 선명하게 빛이 맺히도록 하여서 외부에서 들어온 시각 신호를 인식하여서 사물을 잘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이 생긴다는 것은 이러한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정상적으로 굴곡이 되지 못하고 산란이 되어서 빛번짐, 눈부심, 시력 저하가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드물게는 이제 색감 저하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야간 운전의 어려움으로 먼저 백내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눈 속에 있는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것이 백내장이 되고, 가장 흔한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경우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내장으로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내의 단백질이 변성되고 수정체 내에 이런 변성된 물질이 침착이 되면서 혼탁이 생기고 딱딱해지는 그런 노인성 백내장이 됩니다. 드물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어린 신생아 때이거나 어렸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선천성 백내장으로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는 위험 인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내 단백질 대사의 이상으로 혼탁이 생기고 경화가 되는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백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흡연을 하시는 경우, 과음을 하시는 경우에 백내장 발병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고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며, 건강 상태는 당뇨나 고혈압, 비만 이런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눈과 관련해서는 눈을 다쳤다든지 수도막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은 경우, 그리고 고도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안내 수술을 받았던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안약이나 이제 경구약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경우에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백내장의 위험 인자를 저희가 예방을 하면 좀 더 백내장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나이가 드는 것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인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생활 습관적으로 금연을 하고 적절한 음주를 시행하고 바깥에 나갈 때 햇빛이 많은 경우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우,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해서 당뇨, 고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것만으로도 백내장 발생을 좀 더 느리게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시행하여서 이런 질환이 있는지를 관리를 통해서 백내장을 조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의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안과에 방문을 하여서 안과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색극등 현미경으로 직접 눈 속을 들여다보고 수정체에 이렇게 혼탁이 생겼는지 딱딱하게 변했는지 확인을 하고 시력을 측정하여서 이렇게 백내장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을 진단받게 되면은 환자분이 이제 놀라기도 하는데요. 생활에서 어떤 불편감이 생기고 시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과정은 각막에 2mm에서 3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고 수정체를 싸고 있는 수정체 낭의 앞부분을 열어준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하여서 백내장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투명한 수정체 낭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체 낭 안에 인공 수정체를 넣고 나오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 환자분도 "저 백내장 수술하러 왔어요."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환자분들께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가끔씩 렌즈 왜 넣어요? 저 넣고 싶지 않습니다. 안 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수술은 눈 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이 생겨서 혼탁된 렌즈를 제거하고 대신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를 넣지 않는다면 백내장만 제거하고 수정체가 없는 무수정체 상태가 됩니다. 앞에서 카메라에 눈을 비교했듯이 카메라 안에 렌즈가 없는 상태가 되면 외부에서 빛은 들어오는데 빛이 카메라 필름에 맺히지 않아서 속이 비어 있는 텅 빈 카메라와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로 백내장만 제거하고 렌즈를 넣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적절히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아서 선명한 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인상파 화가로 유명한 클라우드 모네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베르니에 이렇게 일본식 정원을 짓고 수련을 키우면서 이렇게 일본식 정원 다리와 수련의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모네가 1899 년에 그림을 보면 정말 빛의 색깔과 이런 것이 너무 선명하게 아름답게 정원과 다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네가 같은 다리를 1918 년에서 1922년 정도에 그린 그림을 보면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을 하여서 산물의 선명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색감도 많이 어두워져서 이게 다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23년 모네는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인공수정체가 개발되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나는 백내장 수술할 때 렌즈를 안 넣겠어요." 하는 그런 상태로 수술을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가 없는 무수정체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망막에 맺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외부에서 보기에도 엄청 두꺼운 이런 안경을 쓰고 생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셔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셨으면 눈에 꼭 렌즈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체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체가 개발된 거는 1940 년대인데요. 해롤드 리들리 경이라는 영국 안과 의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1923년 모네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만 해도 인공수정체가 없어서 무수정체 안으로 지내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두꺼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였는데요. 40 년대 해롤드 리들리 경이 동일한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수정체를 제거하고 무수정체 안으로 수술을 끝내니까 실습에 착근가했던 의과대 학생이 해럴드 리들경에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눈에 새로운 렌즈를 안 넣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해럴드 리들리경이 안 그래도 무수정체 안으로 남겨두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인공수정체를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체 개발과 관련해서는 고든 클레버라는 영국 사람을 어 항상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분은 1931 년에 제1회 키츠비헬 한행캄 다운힐 스키 대회에서 종합 1 위를 했던 선수였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영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하였는데요. 1940년 이제 클레버는 전투기를 몰고 출격을 하였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고 조종사가 타고 있는 캐노피가 깨지면서 이때 캐노피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플라스틱 조각이 눈 각막에 박혀서 눈에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를 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에 잘 복귀하여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요. 해롤드 리들리 경은 이 클레버 전투기 조종사의 의무 기록을 보게 되었고 거기 의무 기록에서 양쪽 각막에 이렇게 캐노피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 있는데도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플라스틱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 클레버는 양쪽에 플라스틱 조각이 박히면서 실명을 하게 되었지만 해롤드 리들리 경은 눈 속에 플라스틱 재질을 넣으면 신체적으로 적합해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영감을 받게 되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수정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친구인 광학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와 함께 렌즈를 설계하여서
1949년 세계 최초로 인공수정체를 만들어서 백내장 수술에 하였는데요. 1949년 11월 29일 이게 실제 수술 기록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해럴드 리들리 경이 수정체 낭외 적출술을 시행하고 렌즈를 삽입하였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1951 년에 영국 하케지에 이 수술 결과를 발표하였고 지금 또 세계 최초로 인공수정체를 개발하고 사람에게 인공수정체를 삽입했던 의사로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수정체가 개발이 되어서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시력을 잘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안과에 검사를 하러 가게 되면 검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점이나 안과에서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눈 밖에서 쓰는 안경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맞는 렌즈인지 렌즈 도수를 높였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이제 본인에게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렌즈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외부에 넣는 렌즈의 경우는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쉽게 정확한 도수를 찾을 수 있지만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렌즈는 눈 속에 들어가는 렌즈이고 그리고 실제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렌즈를 넣기 때문에 도수 계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수 계산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구조물은 각막과 수정체입니다. 즉 눈은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수정체에 해당되는 렌즈가 제거되고 인공 수정체가 삽입되기 때문에 눈이 가지고 있는 렌즈는 각막의 각막 렌즈와 인공 수정체 렌즈여서 인공 수정체 도수 계산은 눈 전체에 필요한 굴절력을 계산을 하고 각막의 굴절력을 계산해서 빼주게 되며 또 각막과 인공 수정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 차이까지 고려를 해서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계산해야 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을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한 많은 회사들의 노력이 있어서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을 위한 특정 장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IOL 파워 클럽이라는 그런 연구자들의 모임이 있고 국내에도 그런 모임이 있을 정도로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있고 열심히 연구한 한 분야입니다. 실제 백내장 수술하는 환자가 왔을 때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산 방식은 20 가지 정도가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검사를 하고 혹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도 시력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수정체 도수 오차는 얼마나 자주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눈을 크기에 따라서 이제 9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눈의 앞에서 뒤에서의 길이까지를 나누어서 짧은 눈, 평균을 가지는 정상 눈, 그리고 긴 눈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눈앞의 각막과 수정체까지의 구조물 전완부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전완부, 정상 범위, 큰 전완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완부와 안축 길이가 모두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가 인구에서 한 7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내장 수술 도수 계산을 해야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의 노력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을 때 한 80%에서 90% 정도의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굴절 오차가 0.5 디옵터 이내로 나오는 10 명에서 1분 정도만 조금 오차가 생기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과 같은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경우에는 각막에 곡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시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로 근시 교정 수술을 받으면 각막이 좀 평평해지게 됩니다. 각막이 평평해지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 렌즈를 넣었을 때 인공수정체 위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식들로 계산하면 이렇게 각막 모형 각막의 곡률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다르게 이제 예측을 한다든지 각막 굴절력을 잘못 계산할 수 있어서 오차가 좀 더 생길 수 있고 많은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도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 도수의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 도수 오차는 10 명에서 1명 정도 생기는 정도로
빈도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도수가 좀 크게 생기는 드문 경우에는 스스로 안경이 착용이 필요할 수 있고, 환자분이 안경을 착용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라섹과 같은 굴절 수술로 반려 오차를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는 만들어지는 재질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하고, 물에 닿았을 때 물과 접촉에 이제 친한 친수성 렌즈가 있고, 물과는 조금 친하지 않은 소수성 재질이 있으며, 요즘에는 좀 드물게 사용되는 실리콘으로 생체 실리콘으로 만든 재질의 인공수정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에서 실제 빛을 굴절시키는 광학부의 형태가 완전 구면, 동그란 원과 같은 구면 렌즈인지 주변으로 갈수록 조금 곡률이 커지는 비구면 렌즈인지에 따라서 구면 렌즈, 비구면 렌즈로 나눌 수 있고요.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초점에 따라서 단초점 렌즈, 단초점 플러스, 연속 초점, 다초점 렌즈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각막 난시가 있으신 분들에서는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난시 교정 렌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나누게 하는 광학적 원리에 따라서 회절형인지 굴절형인지 무의수차를 이용하는지 조절형인지 이렇게 광학 원리에 따라서도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2022 년에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을 많이 국내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했더니 한 80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광학 원리에 따라 그 초점에 따라서 연속 초점 렌즈도 있고 이중 초점, 삼중 초점 렌즈가 있으며, 이중 초점, 연속 초점을 같이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하거나 삼중 초점과 연속 초점을 이용하는 렌즈도 있었으며, 광학 원리에 따라서 고위수차, 회절형, 굴절형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는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체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느끼는 편안함, 시각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초점 거리가 있는지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인공수정체라고 하면은 근거리 책도 잘 보이고, 중간 거리인 컴퓨터나 운전할 때 계기판도 잘 보이면서 멀리 있는 것도 다 잘 보이는, 멀리서부터 가까이 모든 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가 되면서 이런 빛 번짐과 같은 이상 광시증이 없는 렌즈여야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이상적인 인공수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전령 인공수정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렌즈는 효과가 없다고 밝혀져서 시장에서 퇴출된 렌즈도 있고, 아직까지 개발을 계속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렌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완전한 이상적인 렌즈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처음 해롤드 리들리 경이 만들었던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하나인 단초점 인공수정체였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잘 보이게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여서 수술을 하면 멀리 있는 버스 번호판이라든지 이정표는 잘 보이는데, 컴퓨터 화면이나 책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착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달물이나 눈부심 같은 것은 멀리 볼 때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 광치증이 없는 먼 거리 보이는 렌즈가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서 다양한 렌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만 사용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같이 잘 보고 싶다는 기대가 있어서 이제 이중 초점 인공 수정체가 등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33cm 독서 거리를 확실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덧댐 굴절력을 좀 높게 한 이중 초점 인공 수정체가 나와서 이런 렌즈를 삽입했더니 빛을 멀리도 보이게 하고 가까이도 보이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런 달무리와 같은 불편감이 느껴서 환자의 만족도가 적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이중 초점 렌즈 말고 그 중간 거리까지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삼중 초점 인공 수정체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덧댐 굴절력을 약하게 해서 이러한 이상 광시증을 줄여보겠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렌즈들 역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수술 후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렇게 빛 번짐, 달무리에 의한 이상 광시증으로 여전히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광식증에 의한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최근에 나온 렌즈들이 연속 초점 인공 수정체나 단초점 플러스 인공 수정체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보다는 중간 거리가 좀 더 잘 보이고, 하지만 원거리 시력은
비슷하게 보이는 렌즈로 기준을 잡아서 렌즈들이 만들어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결국 1949년 인공수정체가 개발되어서 처음 단초점 렌즈가 이제 사용된 이후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렌즈들은 보다 근거리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이중 초점 렌즈로부터, 그리고 좀 중간 거리까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덧댐 굴절력을 낮추거나 삼중 초점 렌즈로 개발이 되었고, 물론 삼중 초점 렌즈는 모든 구간의 거리를 잘 보이게 하지만 쪼끔의 빛번짐과 같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속 초점 렌즈 그리고 단초점 플러스 렌즈들이 나와서 가장 이상적인 인공 수정체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렌즈가 개발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나에게 맞는 인공 수정체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려야 되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를 사용하였을 때 한 가지 초점만 맞춰서 돋보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빛번짐이나 달무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빛번짐, 달무리 사진을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 각각 렌즈의 장단점을 알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자신에 맞는 렌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별 모양의 양쪽으로 퍼지는 빛번짐이 발생하는 렌즈들은 굴절형 이중 초점 렌즈인데요. 굴절형 다초점 렌즈의 경우에는 먼 거리를 봤을 때는 좀 더 선명한 게 보이면서 빛번짐이 생기고 약간의 근거리가 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의 근거리는 약하더라도 빛번짐이 생기면서 원거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굴절형 다초점 렌즈가 적합하겠습니다. 반면 나는 멀리 보는 게 약간 달무리가 보이거나 막이 낀 듯한 느낌이 있더라도 확실히 가까이 보는 게 필요하다. 친구들이랑 식사하다가 계산서를 보는데 돋보기를 꺼내서 쓰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회절형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 나온 삼중 초점 인공 수정체나 기존 렌즈에 이제 오른쪽과 왼쪽 눈을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는 렌즈를 착용하여서 번짐은 조금 최소화하면서 조금 더 근거리를 원하는 분들은 이 렌즈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성격이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빛이 퍼져 보이거나 그런 걸 답답해서 못 참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좀 얇은 돋보기를 끼는 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속 초점 렌즈를 사용하여서 원거리에서 이런 시각 증상을 최소화하면서 얇은 돋보기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는 뭐 책 보는 때 두꺼운 돋보기 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공 수정체 넣으면 이거 평생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개발된 거는 1860 년으로 벌써 160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당구공을 만들 때 코끼리 상하로 당구공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코끼리들이 밀렵되고 코끼리들이 이제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당구공을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제작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비록 당시에는 당구공을 대체하지 못했지만 이때 개발된 플라스틱들이 영화 필름에도 사용이 되고, 저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비닐봉지 그리고 음반, 그리고 1960 년대는 우주선이나 우주복 그리고 의료기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1940 년대 안과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160년 전에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아직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걸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그 형체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희 인류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공수정체는 자체는 한번 넣으면 영구적으로 눈에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가 영구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드물게 각막 이식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막 이식은 각막의 전체층을 다 이식하는 전체측 각막 이식, 그리고 부분층 각막 이식이 있는데요. 부분층 각막 이식은 다시 앞쪽을 이식하는 앞층판 각막 이식과 그리고 뒤쪽을 이식한 후층판 각막 이식술이 있습니다. 각막의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전층 각막 이식은 각막 상피부터 가장 안쪽 내피까지 전체층을 이식을 하고, 그리고 앞쪽 각막 이식은 각막 상피부터 기질 뒤쪽까지 이식을 하고, 후층판 각막 이식의 경우는 가장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막을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건 너무 얇아서 실로 꿰맬 수도 없고 본드로 접착제로도 붙일 수 없는 막이어서 눈에 각막 이식하는 각막을 넣고 공기를 넣어서
공기가 뜨는 힘에 의해서 렌즈를 부착하게 됨 이제 이식한 각막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한 일 주일 정도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망막 수술을 하고 엎드려 있는 경우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공기를 넣 놓게 되면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하고 인공수정체가 있는 눈에서는 이 공기와 렌즈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렌즈 재질 중에서 어 친수성 물과 친한 렌즈의 경우에는 물과 친해서 물과 접촉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있어서 물과 접촉하지 못하면 드물게 렌즈에 혼탁이 생길 수 있어서 각막 이식을 받는 경우에는 소수성 인공수정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빈도가 높게 영구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인공수정체 탈구가 생겼을 때입니다. 인공수정체가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눈 뒤쪽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이전 연구를 보시면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에서 0.5% 3%니까 100명 수술을 하면 1명 정도 또는 한두 명에서 인공수정체 탈구가 수술 후 평균 6 년에서 12년 뒤에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위험 인자로는 거짓비늘 증후군이 있는 경우, 근시나 아토피가 있는 경우, 망막 수술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건수는 2009년에 30만 건 정도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코로나 시기에 조금 감소하긴 하였지만 현재는 2009년에 비해서 2배의 수술 건수가 시행되고 2010년 후반대부터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탈구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수정체가 탈구가 되면 렌즈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들이 이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다시 고정하거나 고정하는 용 렌즈로 바꿔서 하는 인공수정 공막 고정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실을 눈에 넣어서 염증이 없는 안전한 실을 이용해서 렌즈를 고정하거나 렌즈에 고리가 있는 경우 고리를 결국 걸거나 일본 선생님이 개발한 다리를 약간 녹여서 복막에 넣거나 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두꺼운 실로 렌즈의 다양한 부위를 묶거나 뚫어서 환자 눈에 걸어주는 수술을 하고 있어서 인공수정체 탈구가 생겼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 원래 위치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력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나 앉아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보이는 느낌이 달라지거나 하면 인공수정체 탈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제 자체 재질로는 사람 생명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눈에 넣었을 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드물게 각막 이식을 받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외상이 있었다거나 원래 렌즈를 넣는 구조가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100 명에서 1명 정도는 탈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재발을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백내장은 수술은 물리적으로 눈 안에 있는 수정체 낭의 앞쪽을 열어주고 초음파로 백내장을 제거하고 수정체 낭만 남기고 이 낭 안에 인공 수정체를 넣기 때문에 한번 제거한 백내장이 다시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수정체 낭에서 보이지 않았던 상피세포가 줄기세포 역할을 해서 계속 증식을 하여서 세포들이 수정체 낭과 인공수정체 사이에 자라서 혼탁이 발생하여서 시력이 떨어지는 훈황 혼탁이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황 혼탁이 발생하면 시력이 저하되는데요. 예전에는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명명을 해서 후발성 백내장이니까 백내장이 다시 생겼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수정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세포가 자라서 혼탁이 생기는 거고 정확하게는 훈황 혼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이 침침해져서 안과에 방문을 하여서 훈황 혼탁이 발생하였다고 얘기를 들으면 안과에서 훈황 절개술을 시행하여서 이렇게 자라와 있는 세포와 뒤쪽 훈황의 일부를 제거를 하여서 원래 시력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훈황 혼탁이 생기더라도 보시면 다시 원래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수정체는 카메라에 비교했을 때 카메라 렌즈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선명하게 망막에 매추는 역할을 하고요. 백내장은 이 수정체의 혼탁과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외부에 들어오는 빛이 산란되고 제대로 굴절되지 못해서 눈부심, 색감 이상, 시력 저하 등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렌즈를 인공 수정체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렌즈를 넣지 않게 되면 카메라에 렌즈가 없는 통이 속이 빈 껍데기만 있는 카메라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꼭 렌즈를 넣어야지 투명하게 볼 수가 있고, 인공 수정체 도수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안경을 쓰거나 필요한 경우는 굴절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체가 1949 년에 처음 개발돼서 환자의 눈에 사용된 이후로 정말 이상적인 모든 거리에서도 잘 보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상적인 인공수정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렌즈들이 개발되었고요. 이렇게 개발되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늦게 나올수록 좋은 렌즈라고는 할 수 없고, 각각 렌즈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종류의 재질, 그리고 광학 그리고 초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광학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초점, 그리고 연속 초점, 다초점 렌즈로 나눌 수 있고요. 실제 렌즈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빛 번짐이나 달무리가 생기는지, 가까운 게 좀 더 잘 보이는지 아니면 먼 거리가 잘 보이는지, 돋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각각 렌즈의 특성을 알고 렌즈를 선택하면 수술할 때 고민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나에게 맞는 렌즈를 더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 수정체의 재질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질 자체는 눈에 넣어도 영구적이긴 하지만 드물게 영구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인공 수정체 탈구된 분들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도 있고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남성분들에서 좀 더 탈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남자들은 어렸을 때 한 번씩 축구나 농구, 야구를 하면서 공으로 눈을 맞아본 경험도 있고, 뭐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격한 스포츠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외상을 받았던 과거력이 많아서 조직이 약해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눈은 원래 워낙 약한 조직이어서 눈을 세게 비비거나 심하게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명대학교 교수님과 인공수정체 탈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계명대학교 교수님도 본인 또 인공수정 탈구는 10 명이면 8-9은 남자분이라고 하고, 그 계명대 교수님의 가설 중에 하나는 여성분들은 세안을 할 때 폼 클렌징 등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얼굴 세안을 하는데, 분들은 어프프, 어프프 이렇게 세게 세안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 환자분들에서 인공수정체 탈구가 된 남성분들에게 물어보면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들이 다들 이렇게 좀 과격하게 세안을 하신다고 하셔서 세안을 세게 하면서 눈에 자극 주는 것도 혹시 원인일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백내장이 재발하는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남아 있던 세포들이 자라서 훈항에 혼탁을 생기는 훈항 혼탁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외래에 오셔 가지고 안과에서 훈항 절개술을 시행받으면 원래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백내장 수술 후 훈항 혼탁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백내장과 인공수정체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어 채팅방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차에 가리윤이 안약을 뒀다가 얼었습니다. 녹였다가 다시 써도 될까요?" 이제 가리윤이라는 약은 이제 실제 상품명이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백내장의 진행을 억제시키기 위한 영양제와 같은 안약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녹였다가 이제 얼었다가 녹이는 것은 이제 실온에서 영하로 내려갔다가 오는 거여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전 안약이 들어있는 통에 있는 보관 온도를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시고 혹시 그 기준이 지났으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스타틴을 꾸준히 복용 중이십니다. 백내장 수술 전이나 후에 스타틴을 복용하는 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스타틴 계속 드셔도 될까요? 네. 백내장 수술 전후에는 크게 드시는 것과 상관은 없고 원래 처방받았던 그 용도에 따라서 계속 드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레라이스 님이 "백내장하고 녹내장의 차이는 뭔가요?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안과 관련 질환을 많이 겪으시는데 두 질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 이게 백내장, 녹내장을 예전에는 백내장이 너무 심해지면 눈이 하얗게 보여서 백에서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 시야가 좁게 보이거나 뭐 좀 푸르게 보인다고 해서 녹내장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의과대학이 되고 안과 수업을 들을 때 백내장과 녹내장이 차이를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안과를 전공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백내장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혼탁이 생겨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일부 차단하거나 산란시키고 정상적으로 굴절을 시키지 못해서 각막에 빛이 제대로 못 맺히게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렌즈를 넣어 주면 다시 원래의 시력, 20대 30 대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어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녹내장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안압이 올라가거나 시신경이 이러한 안압에 약해져서 시야가 이제 시력을 보게 하는 시기능이 세포들이 점점 손상이 되어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손상된 신경들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녹내장은 진행을 하면 점점 실명에 이르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안압을 내리는 약을 써서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하게 알려진 인자가 높아진 안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안압약을 쓰고,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약을 쓰거나 수술하는 게 모두 녹내장을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손상된 신경을 최대한 손상되지 않고 남은 신경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진행된 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질환이어서 비가역적인 질환이라는 것에서 백내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주신 게 수영을 즐겨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차차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수영을 할 수 있는 몸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술 후 일반적인 운동은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백내장은 각막에 2 밀리미터에서 3 밀리미터 정도 절개창을 열고 기구를 넣어서 낭을 열고 초음파로 백내장을 제거하고 렌즈를 넣고 나오는 수술인데요. 2 밀리미터에서 3 밀리미터 정도 각막 절개척을 만든 게 아무는 데는 완전히 속까지 아무는 데는 2달이 걸리고, 가장 바깥쪽에 상피세포가 덮여서 아무는 데는 1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 일상적인 운동은 바로 해도 되지만 눈에 물이 닿는 수영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베었을 때 탕에 들어갔을 때 손이 불면서 살이 붙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과 같이 물에 오래 잠기는 경우는 1달에서 2달 이상 지난 후에 하라고 하고, 그리고 세안이나 그 머리 감기 등과 같이 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2 주가 지난 후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물에 의해 물속에 물이 눈에 들어가거나 해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가면 눈에 고름이 차서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구 내에 생기는 염증의 예방을 위해서 수영과 같은 운동은 늦게 1달에서 2달 이상 지나서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백내장 하기 전에 익상편 수술을 먼저 해야 하는지 여쭤보는데요. 익상편은 이제 흰동자에서 각막에 섬유화된 살이 자라 들어가서 각막을 좀 찌그러뜨리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익상편이 들어가면 각막이 수평으로 찌그러지면서 럭비공을 옆으로 눕혀 놓은 것 같은 난시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익상편이 중심까지 오게 되면 이제 동공을 가려서 시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막이 난시가 생기고 덮이게 되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익상편 수술을 하게 돼서 동공을 가리는 익상편을 걷어내거나 그 익상편에 의해서 생긴 난시를 조절해 주고 나서 수술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익상편 수술을 먼저 하게 되고, 익상편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서 저희가 각막 지용도라고 각막의 모양을 검사를 해 보았을 때 익상편에 의한 영향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익상편 수술에 의한 영향이 생겼을 때 그때 익상편을 제거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딸아이가 20대 후반인데 어릴 때부터 사시가 있었습니다. 심하지는 않고 특정한 곳을 쳐다보면 눈이 돌아가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는 어릴 때보다 사시가 덜한데 성인이 된 경우에도 사시 수술을 해도 개선이 좀 되나요? 사시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꼭 해야 하는지, 회복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사시를 전공하고 있는 의사는 아닌데요. 전공의 시절에
워낙 저희 병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사시 교수님이 계셔서 사시 환자분들 설명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눈이 돌아가는 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시 수술을 보통 어릴 때 하는 이유는 10세 이전에 해야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 미용적으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성인이 된 경우에도 만약에 양쪽 눈에 사시가 있어서 가끔씩 돌아 나간다고 하면은, 이 바깥으로 나가는 사시의 경우에는 시력이 정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사시 수술을 하면 잘 보이 양쪽 다 시력이 좋으면 수술을 하고 나서 정렬이 된 눈이 잘 유지가 되기 될 수 있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시가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서 약시가 있어서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가는 눈이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하면은 수술을 하고 유지되는데 좀 유지가 잘 안 돼서 재발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대학병원에서만 사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대학병원에서 사시 수술하던 교수님들이 개원한 병원들도 많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개인 병원에서도 사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은 어 "라식을 한 사람에게는 백내장이 발생하지 않나요? 평소에 렌즈를 많이 끼고 다니는데 이런 습관도 백내장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라식은 그 이제 원시나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근시이기 때문에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각막의 굴절을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라식 자체는 각막의 변형을 줄이기 때문에 수정체랑은 관련이 없는 위치이고, 라식 수술을 했다고 백내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위험 인자를 있거나 그런 생활 습관, 그리고 뭐 자외선을 쬐다거나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동일하게 백내장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식을 한 분도 당연히 백내장은 발생할 수 있고요. 렌즈를 끼고 다니는 것을, 렌즈는 각막 위에 렌즈를 껴서 근시를 교정하는 건데, 이건 역시 추가로 눈에 렌즈를 덧대어 주는 거기 때문에 백내장의 위험도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막과 접촉을 하고 각막에 산소 투과를 줄여서 각막에 심생혈관이 자라거나 혼탁이 생기는 각막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어서 적절하고 건강한 렌즈 착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엔젤 분께서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수술하는 것이 좋은가요? 50 대쯤 너무 초기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백내장은 수정체 안에 혼탁이 생겨서 시력이 저하되거나 색감 저하, 불편감, 눈부심이 생기는 불편함이 생기면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50 대쯤 하시는 경우도 너무 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나이에 의한 백내장만 생각하면 보통 70 대, 80 대에 많이 수술하지만,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백내장이 가운데 심하게 오는 경우는 20 대, 30 대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백내장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나이와 관련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나이와 관련된 백내장은 60대 후반, 70 대, 80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각막 이식은 어떤 환자에서 할 수 있고 각막 이식을 하면 확실히 시력이 좋아지나요? 각막 이식은 각막에 혼탁이 생긴 분들에게 혼탁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막을 이식하는 수술도 할 수가 있고, 각막 안쪽에 내피세포가 각막에서는 펌프 기능을 해서 각막이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는 유전적으로 그 내피세포 기능, 펌프 역할을 하는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펌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각막이 투명하지 못하고 부어 올라서 점점 시력이 안 보이고 지나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후층판 각막 이식술을 하게 되어서 뒤쪽에 각막을 이식을 하고 공기로 붙여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력이 거의 회복이 될 수 있고, 앞에 혼탁으로 안 보였던 분도 각막 이식을 하면 시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막의 혼탁이나 기능과 상관없이 다른 기저질환, 눈 속에 다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막 이식을 해도 시력이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고, 각막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각막 이식을 하면 시력이 회복되는데, 문제는 각막 이식을 하면 모든 이식 수술이 그렇듯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어서, 거부 반응이 생기면 다시 각막이 흐려지고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내장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도 환자분 때 수술 전에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게, 각막 절개창 2 밀리미터에서 3 밀리 짠 자리로
세균이 들어가면 눈에 고름이 차고 안내염으로 실명할 수 있어서 비록 빈도는 3,000명 중에 1명 정도로 낮긴 하지만 스스로 최소 2주 정도는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지 않고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얼굴은 고양이 세수를 하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가서 뒤로 누워서 감거나 보호자분이 집에서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뒤쪽으로 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항생제나 항염증 안약 처방받은 것을 처방 지시받은 대로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도 유전이 되나요? 유전이 되는 안과 질환도 있나요? 네. 백내장에서도 유전적 요인이 있기는 한데요. 선천백내장의 경우에도 유전적 요인이 있고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에도 유전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백내장은 유전적 요인도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도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흡연 이런 것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전이 되는 안과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앞에서 각막 이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 내피 세포 기능이 줄어드는 푹스, 각막 내피 세포 이형량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유전과 관련이 있고 그 내부 세포 수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각막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각막에 혼탁이 생긴다는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망막 질환들이 유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뇨 환자나 안과 질환의 위험이 있으면 선글라스를 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반인 또 평소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게 좋나요? 예, 자외선 자체가 눈에 들어갔을 때 백내장의 위험인자도 되고 황반변성과 같은 그런 위험인자도 되기 때문에 햇빛이 많은 곳에서 생활할 때는 선글라스를 끼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나가는 우주인들의 경우에는 방사선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외선이나 방사선은 확실히 눈과 관련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평소에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영양제도 도움이 되나요? 영양제나 음식 섭취 등으로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내장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에 있는 단백질의 변화가 생기고 노폐물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드시는 영양제 중에서 항산화제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눈에 좋은 비타민이 있는 당근이라든지 오렌지, 레몬 같은 걸 섭취하는 것도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양제나 식품이 백내장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진행을 조금 천천히 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 백내장이 안 생기게 한다거나 생긴 백내장을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원시도 개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물론 원시도 개선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눈 안에 있는 렌즈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막이 렌즈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각막과 수정체 두 가지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 초점이 눈 길이랑 안 맞을 경우에 근시도 생기고 원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인 수정체 렌즈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 렌즈를 넣었는데 이때 도수 계산을 하였을 때 기존에 있던 근시나 원시를 다 개선하도록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타 병원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9 개월이 지났는데도 눈 밑 안륜 근족이 눈 감을 때 당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이 부분은 성형 쪽 질문인데요. 저도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한 건 아니어서 보통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서 이쪽이 조금 과하게 당겨서 눈이 바깥쪽으로 좀 당겨서 눈을 감을 때 근육이 당겨지거나 눈을 감거나 떠 있는데도 이렇게 눈이 아래쪽 눈꺼풀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아마 수술하신 병원에서 눈 상태를 혹시 그쪽에 무슨 섬유화가 생겼다든지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아직 9 개월이 지났으니 조금 더 관리를 받고 해서 좀 불편함께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 이후 비문증이 많이 생기나요? 그런 경우 재수술을 하나요? 재수술을 어떤 경우에 하나요? 백내장 수술과 비문증 자체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비문증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원래 눈 안에 떠다니는 게 있어서 비문증이 있었는데 백내장이 생겨서 흐리게 보이니까 비문증이 잘 구별이 안 되다가 백내장 수술 후 이제 상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안 보이던 비문증까지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 비문증은
나이가 드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눈 안에 콜라겐이나 이런 게 뭉치걸 하면서 떠다니는 게 생겨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거나 비문증 관련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이 망막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서 조각이 떨어져서 나와서 생긴 경우인 경우 망막이 찢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하거나 찢어진 거에 대해서 경과 관찰을 해서 망막 박리로 진행하는 경우는 망막 수술할 수도 있어서 백내장 재수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수정체 탈구 환자의 경우 인공수정체를 안구에 실로 고정시키면 평소 이물감이나 통증은 없는 건가요? 아, 네. 마지막 질문으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눈 안에 렌즈를 고정을 할 때 이 실이 눈 밖으로 나오지 않고 흰 동자나 복막 아래 숨어 있게 눈 밑에 실을 하기 때문에 겉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수술 초기에는 이제 그 렌즈를 인공수정체를 고정하는 실이 있고 그 실을 덮기 위해서 바깥에 실이 나와 있을 수 있어서 이물감이나 따가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은 2-3주 지나면 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고정하는 실 자체로 이물감이나 통증은 느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동안 금요일 저녁에 의학 채널 비욘드에 접속하셔서 백내장과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 모두 눈 건강하고 백내장이 생겼을 때 앞으로 이 백내장 관리와 수술을 했을 때 인공수정체 선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